안녕하세요. 도덕적 인물 탐구 수업입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제일 리스펙트하는 학자는 칸트라고 말했는데요. 선생님이 제일 라이크하는 학자는 바로 이 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윤리 시간에 칸트와 비교하는 출제 유형으로 수능이 모의고사는 항상 나오는 단골 출제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분이 영국에서는 성자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고 도덕이나 철학사에 있어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대중화가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수업 시작 전에 코멘트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표가 등교계약 시간표로 바뀌어서 여건상 수업을 찍는 시간과 안 맞다 보니 못 읽는 댓글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서혜성 학생의 선생님 도덕적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그리고 도덕도 시험 봐요 라고 했는데 도덕적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삶,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일관적으로 진행될 때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1학년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집필평가는 치르지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이 이제 세밀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규현 학생의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인간의 이성과 본성 중에서 무엇이 더 강력한가요? 인간이 식욕이나 똥이나 오존을 싸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나 이런 거는 본성 이성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에는 본성을 이성으로 억제할 때도 있는데 이성과 본성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규현 학생이 철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 한 가지 보여주면 철학이나 논리를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명제에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과 본성을 구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본성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 안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감각적이고 욕구적이다. 이거를 상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투가 이 본성 안에 이성을 따르려는 마음과 감각, 욕구를 따르려는 마음인데 어떤 것이 더 강력하나요? 이렇게 묻는 표현이 조금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이 마음 둘 다 있죠. 이성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고요. 감각, 욕구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행동이 다르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각 개인의 도덕성과 판단력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성을 잘 따르려고 이성을 통해서 도전하려고 하고 누구는 감각 욕구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 있죠. 다만 이제 어떤 필수적인 감각인 어떤 수면이나 식욕 같은 그런 욕구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번외로 어떤 신체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강혜준 학생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는 제러미 벤담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벤담이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단의 연관성이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그리고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 고등학교 때 세분화시켜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서 서혜성 학생의 선생님 그 방 칸트를 할 때 말한 것 같아요. 그 방 꽤 예쁜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알 텐데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하브루타 카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브루타의 뜻은 이제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짝을 지어서 토론식으로 자유토론식으로 이렇게 소도하면서 학문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박세영 학생의 선생님, 도덕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제들은 풀어야 하나요? 그리고 도덕도 계약하면 시험 보나요? 본다면 언제 보는지 알려주세요. 교과서는 상당히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년은 자유학문제나 지필평가는 없고요. 이제 1년 내내 대신에 수업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뭐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리액션이나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태희 학생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응하라는 칸트의 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봤습니다. 그게 바로 칸트 윤리학의 매력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김호연, 김유선, 박지우, 김현진, 솔찬희, 박현우, 기현우, 최세희 학생의 수석 체크 모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밀 2부는 일단 엄청난 천재입니다. 영국 출신인데 당연히 이제 영어는 진작됐고 만 3살부터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5살 때 그리스 고전을 접하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고전이라 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이나 뭐 플라톤이 쓴 책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6살 때 기하학과 대수를 했고요. 수학 엄청난 실력이죠. 6살 때. 그리고 8살 때는 라틴어, 즉 이탈리아어를 익히고 16살 때는 무려 물리학, 화학 관련된 논문들을 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동인도 회사의 공무원이 돼요. 이때 당시 동인도 회사는 사실 식민지 관련 기관이라 도덕적으로 절대 좋게 볼 수 없는 기관이지만 어떤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동인도 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나라에서 정말 인정하는 엘리트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회에서 똑똑한 유망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사료를 보면은 사실 뻥튀기 된 거 많아요. 그래서 막 기원전이나 뭐 기원 후 몇 세기 안 됐을 때 보면은 좀 우리가 못 믿을 만한 그런 사료들이 있죠. 그런데 밀은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가 신빙성이 그전 시대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밀은 어마어마한 천재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소개할 미래 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적 공리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래 자유주의입니다. 이 공리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공의 이득을 많이 지향하는 나아가는 어떤 철학 사조라고 보면 돼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로 공리주의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칸트의 의무론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엄청 쉽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수결 하죠. 그게 바로 공리주의 원리예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데 이 공리주의의 단점이 뭐냐? 바로 이로 인해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수결의 원리니까요. 근데 밀은 이 점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아니,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소수가 맞는 발언을 하거나 소신껏 발언해도 침해당하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 밀은 방금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벤담 같은 경우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는데 이제 이거와 밀이 비비가 돼요. 밀은 벤담의 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양으로 수치화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1의 값을 가진다고 해요. 행복 지수. 그런데 이 행복의 많은, 예를 들어서 이 행복의 4를 위해서 다른 행복 지수를 이 사람들은 침해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하고 어떤 우리가 선행으로 인한 어떤 행복하고 차이를 두기가 힘들어요. 양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적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밀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순히 육체 감각적 행복 10이라고 한다면은 10보다 정신적인 어떤 지성에서 나오는 그런 도덕적인 행복이 이게 더 이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상위 행복이고 이게 더 낫다고 밀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양적 공리주의와 대비되는 질적 공리주의자의 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밀은 이러한 내용 그대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낫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철학 배틀을 할 때는 후대 사람이 엄청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선대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못하겠죠. 후대 사람은 그 선대에 있었던 철학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단점이 뭐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다 준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이 일반적인 디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밀과 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은 칸트 다음의 사람인데 이제 칸트에 대한 이제 비판을 제기해요. 그것 중 하나가 이제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경우는 단점이 생겨요. 이 의무들 간에 충돌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집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치 경찰이 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유대인이 집에 숨었냐 했을 때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두 가지의 의무가 상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걸 지킬 것이냐. 두 번째, 사람의 목숨을 살려라. 이걸 지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돼요. 그런데 이 공리주의, 질적인 공리주의 관점에서 당연히 계산해 봤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리는 게 그 사람의 행복.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누가 선행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지고 행복감을 느끼죠. 이게 또 질적 공리주의에 말하는 그런 상위 도덕적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최대다 최선의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대인을 살리는 게 맞죠. 이게 공리주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은 칸트의 원리 중 결국 보편타당하게 행동해라 하는 행위도 결국에는 그것 또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리의 원리다 라고 밀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의 이러한 질적 공리주의, 단순히 무조건 이렇게 다수로 보아야 될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 학문에 관해서도 우리 일반 학생 4명이 주장한 수학이나 물리학하고 유명한 어떤 노벨상을 받은 이분이 주장한 학설하고 어떤 게 더 권위와 신빙성, 타당성이 더 있을까요? 이 학생 3명보다는 그래도 이 노벨상 받은 이분이 더 맞는 표현일 때가 많겠죠. 그래서 이처럼
단순히 양적 공리주의 관점을 밀은 이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보완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 바로 밀의 자유론입니다. 이 자유론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질적 공리주의와 비슷해요.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밀을 막고자 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쓴 단어들이 바로 이 권리와 의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많고 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팩트 폭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자라는 논리로 뭐 할 때 나 자유주의자인데 그걸 왜 해? 왜 해? 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거일 뿐이지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주의자일수록 자기의 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남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도식화 시켜보면은, 자, 본인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 같은 경우도 무제한적인 자유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순간 남의 자유를 침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난 자유주의자니까 남을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어. 그 순간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예요. 나는 맞기 싫어하고 나는 내 몸을 보호할 권리를 바로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모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누구를 보면은 자기는 침해를 받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침해를 받기 싫어하는데 남자유는 그냥 침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남에게 준 피해를 왜 줘?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자기의 말이 맞지도 않은 그런 모순된 상황이 나오죠. 바로 그런 케이스를 하지 말라, 뭐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 권리가 있으려면 반드시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지웠을 때 바로 권리가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은 자유를 정리하자면 자신의 의무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의무 안에서, 의무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자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빈이 이제 이 자유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미리 소수의 권리 침해를 매우 싫어한다 했죠. 이와 관련해서 미리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과 관련된 자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갈릴레오이라는 걸 수 있겠죠.
반드시 다수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일부 그 소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의견에게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우리가 쓸만해, 이 부분은 그래 받아들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수 진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장일치 말하는 거예요. 다수의 진리가 모두의 진리다 해도 도전이 없다면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와서 이제 우리 중학교 말에 그런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과 친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자유 이제 이런 토론을 합니다. 물론 정말 발전적인 토론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근데 왜 우리 학교에서는 왜 이것들이 안 되고 왜 이런 식단이 나오고 선생님이 물어봤죠. 왜냐하면은 이 모두의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가 없다면은 모두는 그걸 기계적으로 수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때서야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뭘 지시하거나 어떤 규범 문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시작되고 왜 그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반드시 검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자유 토론이 없다면 자유 토론이 없다면 어떤 교리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냥 계속 매번 하다 본데도 그냥 하니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냥 수용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설령 누가 도전이 없다 해도 그 집단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미리 자유론에서 말한 그런 자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미래 자유론은 여러분들이 철학 책들이 보통 어렵잖아요. 도서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공리주의는 어떤 다수를 지향하고 어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맞는 말 아니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일단 미래 질적 공리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들을 다 이렇게 지켜주는 게 개인의 권리들을 지켜주는 게 결국 그게 모든 사회의 행복으로 가는데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최대 다수 행복이라고 믿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21세기에 자유로운 표현 의사가 가능한 이 시대에 다수의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의견을 침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달라요.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덕적 인물 존 스튜어트 밀의 탐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